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이혼한 직장인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에 없다가 늦게 남자에게 빠져 결혼을 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 무섭다더니 홍기노처 혼자 편하게 살려고 했다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발 한 번 잘못 들여 호되게 인생 공부를 경험했네요. 요즘 들어 돌이켜보면 저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을 겪었다 싶어요. 폭풍 같은 순간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이 잘 안 되는 법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남편 놈의 배신과 이혼이라는 그 시간을 어찌 견뎠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34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3살이 많았으니 홍기가 지났다면 지난 나이였죠. 하지만 나이답지 않게 날씬하고 훤칠한 외모에 자영업을 해서 그런지 달변가인데다 워낙 여자에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연애를 안 해본 저도 아니건만 뒤늦게 정신없이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홀린 듯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니 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원래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야. 너나 나나 나이가 있는데 연애도 해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났지만 결혼까지는 못한 거 보면 인연이 아닌 거지. 결혼말 나오고 술술 진행되는 거 보면 너랑은 결혼할 팔자였나 봐. 무슨 인연이니 운명이니 운운하며 둘이 결혼하는 거 필연이라고 엄청 사탕발림을 하며 저를 꼬셨죠. 저도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었는지 그 당시에는 남편의 배경과 조건 같은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고 찐사랑 만나 결혼한다고 단단히 착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전 남편이 저를 꼬셔서 결혼한 것도 저희 집안 재산을 보고 적극적으로 달려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과 만난 것도 지인을 통해 저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다리를 놔달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모님 건물 올릴 때 설계를 맡긴 업체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남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멀끔한 외모와 달변가인 남편과는 달리 저는 말수가 적은 편에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처음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건물 올리면서 저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아마 제가 돈 좀 있는 집 딸이라는 건 대충 짐작하고 있었겠죠. 저도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아서 단단히 철벽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말에 응했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만나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 중에 보통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또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들은 몇 번이고 과연 이 결혼이 맞나 고민을 한다죠? 저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댁 사는 거 보고 남편이 적당히 허세를 떨었다는 거 알고 실망하기도 했어요. 자잘한 문제로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미 부모님이 딸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던 데다 아빠가 그 당시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아빠 살아계실 때 손주라도 빨리 안겨드리자는 생각에 차마 결혼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딱히 결혼을 깰 만한 큰 사연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결혼 전에 느끼는 심란함이 있었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시댁은 지방이에요. 시부모님 두 분은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고 나이 든 아들 빨리 치우고 싶어 하셨지만 그렇다고 큰 도움은 못 주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둘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받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마친 상태였어요. 사실 우리 가진 형편 맞춰 결혼하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준비할 때 은근히 우리 집에서 뭐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 나이 먹어서 결혼할 때 손 벌리기 싫어. 물론 나 결혼한다고 하면 편하게 살라고 이래저래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지. 근데 당연한 듯이 집이고 돈이고 바라면 되겠어?
자기도 부모님한테 그건 안 바란다며. 자기도 나중에 돈 벌면 부모님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소원이라며. 그럼 부모님 돈을 결혼 핑계로 갖다 쓰면 안 되지. 그래도 굳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마다하지는 말자. 그래도 너희는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 네가 첫 결혼인데 부모님이 설마 아무것도 안 해주시진 않을 거 아니야. 글쎄, 난 다 마다할 생각인데? 나도 결혼 준비라고 대단한 돈 모아놓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해. 부모님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꺼내다 쓸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뭘 바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실망한 얼굴이길래 철마해서 다시 한마디 되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왜 그리 실망한 표정이야? 자기도 나이 40에 부모님 덕 보고 결혼할 생각 안 했다며. 설마 우리 집에는 뭐라도 해줄까 봐 바란 거야? 바라기는. 너는 내가 그렇게 속물로 보여? 나도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하지만 너희 집은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 정도는 해주신다고 생각했지. 그래 뭐 네 말이 맞아. 최대한 부모님 도움 안 받는 걸로 하고 결혼하자. 사귈 때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는데 결혼은 우리 집안 쪽에서 조금 더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줄 알고 포기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사윗감이 생기자마자 엄청 서두르셨거든요. 버젓이 건축사 사무실 운영하는 데다가 돈벌이도 괜찮아 보이니까 딸 고생시키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고 상견례 때도 남편 쪽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걱정은 하셨지만 지방에서 올라올 생각 없으시다는 말에 안심하시고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 보니 저 시집 보내는 일을 무슨 사명으로 여기시는 듯 했어요. 어쨌든 결혼까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반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지니 양가 집안에서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빠는 간암 말기 투병을 거의 3년째 하시는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앞으로 얼마나 자식들 옆에 버티고 있어 주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는 더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이후 제가 남편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초반에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 없는 외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는 여자 때문에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업체 사람들과 회식이 잦은 편이었지만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늘 저에게 전화로 어디 있는지 알렸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문자라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초저녁부터 연락두절이 되더라고요. 12시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어마무시한 상상으로 이어지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중에는 화가 아니라 노심초사 기다리게 되는 거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 저는 잠도 못 자고 추운 날 집 밖에 나가보기까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추운데 술 마시고 오다가 바닥에 쓰러졌나 싶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가보기를 몇 번째. 남편은 새벽 어스름이 밝아오도록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침 8시가 다 된 시간에 남편이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대체 뭐야? 사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오는 법이 어딨어? 내가 밤새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늦게 오면 늦게 온다 연락이라도 해줬어야지. 남자가 술 마시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설마 당신 잠도 안 자고 나 기다렸어? 전화를 무슨 몇십 통을 해. 술자리에서 전화받기 곤란할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잠깐 나와서 어디 있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하지.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술집에서 밤새 누구랑 술을 먹었길래 아침에 들어오는 거야? 저는 최소한 누구와 어디서 뭘 하다 외박을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뭘 다 속속들이 알려고 하냐며 숨막히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크게 다투었는데 아마도 그게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싸우고 나서 그날 하혈을 했고 너무 놀란 저는 혼자 급하게 병원에 갔다가 아기 집 안에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초기 계류 유산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남편과 다툼이 없었어도 유산될 아이였다면 유산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필 싸우고 난 직후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남편이 미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계류 유산하고 소파 수술까지 했는데 남편은 아이가 유산된 건 제 나이 탓을 했고 저에게 여전히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유산 소식을 알릴 때 얼마나 입이 안 떨어졌는지 몰라요. 이혼한 지금이야 아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한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나이도 30 중반이라 또 바로 임신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잘못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남편과는 부부의 연이 아니라는 계시였을까요? 그때부터 남편과 조금씩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부부 사이는 결혼 초반부터 그리 좋지 못했어요. 게다가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직면하면서 싸우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싸웠던 건 남편 금전 문제였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저에게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빚이 몇 천만 원대의 빚이 아니라 억대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남편이 하는 일이 경기를 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돈을 버는 직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직종이었고 남편이 하는 일까지 시시콜콜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월급이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남편이 사무실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 오죽하면 제가 연락을 드렸겠습니까? 저 지금 월급이 3달 밀렸어요. 제가 아무리 총각이라도요, 생활도 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월급 어쩌실 거예요? 저 이번 주 내로 해결 안 되면 그냥 경찰이고 고용노동부고 신고해버릴 겁니다. 어머, 상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이한테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일단 진정해요. 제가 오늘 당장 입금해 줄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말아줘요. 부탁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사모님 얼굴 봐서 참는 겁니다. 저 사장님이랑 거의 6년을 같이 일했어요. 에이,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 생각하고 한 번은 넘어갈게요. 근데 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고 엉뚱한 욕심 부리면 화 입는 법이에요. 남편이 알던 후배에게 소개받아 일 잘하는 직원을 데려와 사업 초반부터 같이 일을 하던 직원이었는데 어쩐지 그날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화난 직원이 혹여 일을 크게 벌일까 봐 저는 그 직원에게 연신 사과를 했고 직원 밀린 월급을 제가 가진 돈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걸 간신히 뜯어말리고 웃돈까지 얹어줘서 간신히 막았습니다. 대체 직원 월급까지 밀린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돈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싸웠지만 남편은 자기 계좌 내역도 저에게 속 시원히 공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돈 문제로 싸웠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돈 문제로 당신한테 피해주는 일은 없잖아. 내가 저지른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당신이 해결해 준 건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 제가 버는 돈 외에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가져다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한 번 유산 후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부부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에게만큼은 손주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래도 저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결혼한 동생이 속도 위반을 한 탓에 손주 하나는 품에 안아보셨으니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네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과 그다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남편 놈이 웃긴 건요. 성격은 또 남 앞에서 허허실실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예쁨 받는 방법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가면 저랑 싸운 후라고 해도 티내지 않고 자기 할 도리는 하더군요. 결혼 3년 차에 들어갈 때 아빠는 더 이상 항암을 안 하기로 결정하시고 집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빠가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20분 거리 친장에 들락거렸습니다. 온 가족이 아빠의 죽음을 꽤나 오래전부터 준비는 해왔어요. 가족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아빠 자신도 재산 문제까지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에게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유언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야 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그 무렵 남편도 우리 아빠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빠를 걱정하는 듯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더라.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근데 말이야, 당신네 집에서 처제랑 다 알아서 하겠지만 당신네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장남 노릇 해야 하는 거 알지? 혹시 장인어른 제사 문제 말이야. 당신 혼자 처리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니까 나하고도 꼭 상의해줘. 굳이 당신하고 상의할 건 없지. 아빠가 이미 대부분은 정리해 놓으셨다고 들었어. 뭐? 벌써? 나는 당신의 집 재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당신은 나 모르게 벌써 당신 가족들끼리 나눴다는 거네? 내가 당신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면서 당신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냐? 진짜 서운하네. 아빠 재산 자식들하고 엄마한테 나눠주는 건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일이지. 내가 당신하고 상의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말 한 번 기분 나쁘게 한다.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당신이 사위한테도 조금 남겨달라고 한마디만 해봐라. 그럼 장인어른도 사위를 고려하지 않겠어? 이건 중요한 문제야. 당신이 어찌 하느냐에 우리한테 재산이 얼마큼 오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법적으로 상속 지분은 정해져 있어. 아빠는 법대로 하신다고 했고 우리한테 재산 더 달라고 말 못해. 당신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 정말 의외다. 설마 우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동안 잘하는 모습 보인 건 아니길 바래. 그럼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 그러자 남편이 속내를 들킨 듯 뜨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설마하니 당신네 집 재산 노리고 그러겠냐?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니까 나랑은 상의했으면 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그럼 장인어른 유언은 당신도 다 확인한 거야? 대충 당신한테 얼마 정도 오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어찌됐든 당신이 평생 살면서 절대 만져볼 수 없는 돈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왜 재산 타령인데? 우리 아빠 돌아가시라고 제사 지내는 것 같아서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순간 남편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짜증이 난 저는 저도 모르게 확 언성을 높이고 남편에게 면박을 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우리 아빠 유산에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물생심이라고 당연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재물에 욕심을 낼 수는 있죠. 하지만 저의 몫으로 아빠가 상속을 해주는 거에 뭘 저리 사위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몫을 운운하나요? 저한테 주면 본인도 덕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나서 얼마 후 친정아빠는 임종을 맞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큰 고통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는 하나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게 막상 닥치자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병쉬중을 오래 하시느라
많이 지쳐 계셨는지 오히려 아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찌 부모님에게 잘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는지요. 저와 동생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장례 후 사후 정리는 준비한 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 놓은 대로 저와 제 동생은 아빠에게 각각 20억씩을 상속받았어요. 엄마는 배우자이니 그보다 훨씬 받게 되셨고요. 저와 동생은 아빠 재산 상속받으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생전에 열심히 산 흔적이자 증거이니 물려받은 재산을 잘 불려서 물려받은 재산은 3대가 못 간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자고요. 왜냐면 재산이 있으면 꼭 떨어지는 떡곰을 받아먹으려는 똥파리가 주변에 끼기 마련이거든요. 어찌 알았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득달같이 돈 좀 나눠달라는 친인척들 떼어내느라 한동안 참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며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눈물 콧물 찍던 사람들도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면서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엄마는 친가 쪽 친척들하고도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남편도 문제였습니다. 친척들이야 그렇다 쳐도 갑자기 집안에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저와 우리 엄마 그리고 동생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속 재산을 자기에게도 나눠달라며 자꾸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한테도 받은 재산 절반 중요해줘.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준 돈은 당연히 나한테도 나눠줄 생각하시고 주신 거 아니겠어? 나도 당신네 집에서 아들 노릇한 게 벌써 몇 년이야. 부부는 어차피 공동 운명체고 당신 물려받은 재산 내가 다른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야. 나 당신 남편이고 사위인데 정말 당신 나는 배제할 셈이야? 여보, 아직 상속 절차 다 끝나지도 않았어. 어머니 상속 재산은 부부라고 해도 당사자한테만 권리가 있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제라고 벌써부터 재산 얘기로 나 맘 상하게 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재산 떼어달라는 말을 이런자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뭔지, 어쩜 하나같이 다 자기들에게도 우리 아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우기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달라붙은 친척들 정리하고 나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요. 아빠의 죽음과 이어지는 힘든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필 왜 아빠 돌아가시고 힘든 그 시기에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했는지. 저 아빠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도 남편 사무실에 월급을 해결해줬던 직원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보의금까지 주는데 너무 미안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저에게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본인도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라면서 저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사모님, 제가 사장님한테는 정말 유감이 많아요. 저희 있는 동안 부려먹고 월급 가지고 마음고생 시키고 사모님도 다 아시죠? 그래도 나가는 마당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사모님. 그래도 저한테 마음 써주신 거 보답은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직원의 말을 듣고 바로 남편 문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상현 씨, 각오하고 들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편 혹시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사장님 진짜 내가 아무리 눈 없는 척 귀 없는 척을 해도 사모님 눈을 어찌 속이려고. 사모님, 사장님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모님은 모르셨겠지만 사장님이요. 꽤나 오래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모른 척 나가려고 해도 요즘에 사장님 보면 제가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곤욕치를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도 침착하려고 했지만 어떤 여자가 남편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성적이겠어요? 얘기 들으면서도 몸이 부들거릴 정도로 울분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본 거 들은 거 저한테 전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사고 친 줄 알았지
여자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 사모님 정말 모르셨구나. 사모님께는 죄송한 얘긴데요. 결혼 전부터 사장님 꽤나 깊은 관계 갔던 여자예요. 그 여자 예전에 사장님이 일하던 설계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라던데요. 결혼하신다길래 정리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아주 대놓고 만나고 심지어 사무실에도 들락거리면서 탕비실에서 시시덕거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투명인간입니까? 아참, 최근에 사모님 집에 상당하셨죠? 듣자니 저한테 사모님 재산 곧 자기한테 올 거라고 엄청 자랑질을 하던데 그 돈으로 뭐 하려는지 아세요? 글쎄 지금 바람 피우는 그 여자랑 같이 살 아파트를 사놓는다네요. 사모님이 상속받은 재산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 시간 문제라고 조금만 참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도저히 그런 인간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하세요. 저는 회사 직원이 그동안 틈틈이 모아놨다던 녹음 파일과 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외도 증거 자료로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몰랐던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자료였죠. 들어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난 건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하루 종일 연락두절되거나 주말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낯선 샴푸 향을 풍기거나 했던 일들이요. 그런데 외도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알던 여자를 정리하지도 않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줬던 선행이 저에게 이렇게 되돌아오더군요. 그 후 남편에게 오래 일한 그 직원이 제 발로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다른 직원을 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새로 구한다는 직원이 바로 상간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아주 바람이 오래되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허술하면서도 치밀한 인간이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속재산에 관심을 보였던 남편은 분명 저의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을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가 저에게 단물을 다 빨고 나면 새 출발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직원 말을 듣자니 어떻게든 내 재산을 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남편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모른 척 그 인간을 대면하기란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자고 있는 그 인간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그 급한 성미를 참지 못하고 아빠 상속 절차가 개시되자마자 저에게 또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통장에 현금이 박히냐는 둥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 저를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소장 접수 절차만 남겨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온 날이었는데요. 아주 날을 잡았는지 남편이 작정하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차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인간이 역시나 저에게 또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당신 상속받은 20억 말이야. 정말 통장에만 넣어놓을 거 아니라면 나 절반 줘. 나도 당신이랑 가족이면 그 돈의 절반은 권리 있는 거지. 법이니 뭐니 난 몰라. 부부라는 게 뭐 법으로 딱 규정하는 그런 관계야? 나 오늘은 결론 내고 싶어. 그 돈 나 줄 수 있지? 대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 건데? 쓸데없는 짓 아니면 뭐 그 돈을 불리기라도 하게? 제가 모른 척 시치미를 대고 여지를 주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본인의 거짓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연하지. 나 당신이 돈 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 살까 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보니까 나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 우리 부모님 번듯한 아파트에서 한 번은 살게 해드리고 싶어. 아파트 사서 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대신 명의는 내 걸로 했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공동 명의로 돌리든지 하자. 우리 부모님이 번듯한 아들 명의 아파트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래? 하긴 집 사놓으면 손해는 아니니까.
그럼 받은 곳은 있고? 그럼 당연히 있지. 거기가 말이야. 가격은 취등록세까지 하면 딱 당신이 받은 20억의 절반만 있으면 충분해. 혹시 여유되면 우리 부모님 좋은 가구랑 가전도 같이 세팅해 놓으면 좋겠다. 이 인간이 상간녀랑 살 집을 내 돈으로 사려는 것도 모자라 살림까지 장만하려는 모습이 아주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돈을 내어주기 전에 어찌하나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 좋아.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 모시는 집 산다는데 나쁜 생각은 아니지. 그럼 당신이 입지 좋고 부모님 지내기 좋은 곳을 어디 한번 알아봐. 뭐 이참에 당신 말대로 살림살이 좋은 걸로 다 해드려도 좋겠네. 정말? 나 그럼 당신 말 믿고 내일부터 당장 알아본다? 그럼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확실히 계좌로 쏴줘야 한다? 일단 계약은 당신이 해. 그 정도 돈은 있지? 내가 잔금 치를 때 한 번에 줄게. 가구랑 가전도 먼저 카드로 계산하면 되겠다. 아직 상속 절차가 남아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더라. 알았어. 나만 믿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게. 대신 돈은 확실히 줘야 해. 남편 놈은 제가 상속 재산을 주겠다는 말에 아주 신나서는 그날부터 아주 대놓고 집을 알아보고 마치 신혼집을 꾸미듯 가구며 가전이며 맨날 핸드폰으로 검색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좋은 아파트 매물 나왔다며 계약을 했다 하더니 저에게 계약금 3천만 원 보낸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나 계약했어. 일단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내 돈으로 계약금은 보냈다. 잔금은 5개월 후니까 그때 꼭 돈 줘야 해. 5개월? 그때는 돈 줄 수 있지. 어머니 아버님 살던 집은 어찌하기로 했어? 어쩌긴 집 비우면 일단 수리하고 세를 놓던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어. 나 이번에 가전이랑 가구도 전부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때? 당신도 갈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이번 주에 대충 부모님 이사 준비는 얼추 끝나겠구나. 그래. 며칠 후면 드디어 마무리할 수 있겠다.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살 집을 신나게 알아보고 살림을 알아보는 남편과 완전히 끝낼 날을 그날로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 집 계약금과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마련한 비용이 못해도 5천만 원은 더 들었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주에 정확히 2번을 외박하고 오더군요. 저는 주말에 접수한 이혼소장을 가지고 남편 놈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문 여는 날도 아닌데 아주 신나게 살림살이 쇼핑을 하고 왔는지 오자마자 들뜬 얼굴로 저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나 오늘 카드만 얼마 쓴 줄 알아? 다음날 결제 금액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일부라도 좀 줄 수 있어? 일단 당신 말 믿고 지르긴 했는데 카드값이 문제네. 저는 들뜬 표정의 남편에게 정색하고 말했어요. 카드값? 당신 카드값을 내가 왜 줘야 해? 당신 쓰려고 산 건데 내가 내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당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유산 상속 절차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그러지 말고 당신 돈 나 미리 좀 주면 안 될까? 나 3천만 원도 진짜 힘들게 마련했단 말이야. 어째 안 될까? 당신도 나한테 절반 권리 있다는 건 당신도 인정했잖아. 나 그거 녹음까지 해놨다. 혹시 당신이 시침이 뗄까 봐 말이야. 남편 놈의 뻔뻔한 거짓말을 보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 앞에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녹음까지 해놓으셨어? 글쎄, 내가 당신한테 내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건 가족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남남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자, 서류나 보고 말해. 이게 뭐야? 돈 달라니까 왜 서류 뭉치를 주는 건데? 남편 놈은 제가 던진 서류를 열어보고는 사색이 되더군요. 상간녀 소장과 이혼 소장을 보더니 당연히 놀랄만 했죠.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대체 무슨 이유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 나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 보면 몰라? 당신이 딴 년하고 바람나서 재미 보고 사는데 내가 내 돈을 왜 당신한테 주겠어? 당연히 이혼이지? 당신 참 대단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내연관계를 계속 지속하느라 머리 깨나 아팠겠던데 이제는 맘 편히 나랑 이혼하고 실컷 좋아하는 년이랑 살지 그래? 뭐? 내 돈의 권리가 절반이 있다고? 참 뻔뻔하다. 뒤에서 헛짓거리하면서 나한테 그러고 싶었니? 당신 이거 모함이야! 지금이라도 내 핸드폰 줄 테니 다 뒤져봐.
증거도 없이 이혼 소송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두고 바람이 말이 되냐고.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발뺌은 늦었어. 당신 사무실에서 헛짓거리 하는 거 상현 씨가 그만두면서 나한테 다 얘기해 준 거니까. 증거? 차고 넘치니까 걱정 마. 나한테 돈 넘겨받으면 그년이랑 같이 살 집에서 새 출발하려던 계획 모를 줄 알아? 녹음한 파일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들려줘야 인정할 거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더니만 아주 혼자 설레발을 제대로 치더구만. 당신 내 돈으로 새 출발할 생각에 신났을 텐데 초쳐서 미안하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대신 나한테 줄 위자료는 제대로 마련해놔야 할 거야. 남편은 저에게 뭐라 대꾸도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리발 작전에서 읍소 작전으로 변경을 하더군요.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싹싹 비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상현이 그 자식한테 들은 거 철반은 거짓말이야. 그 자식이 내가 월급 몇 달 밀린 거 앙심 품고 아주 작정하고 다 엿먹이는 거라고. 당신은 내 말을 믿어야지 생판 남 말을 믿어? 그래, 내가 여자한테 눈을 좀 돌린 건 맞아. 근데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다 털어놓을게. 어? 내가 아파트 계약한 건 진짜 우리 부모님 모시려고 급하게 구한 거란 말이야. 당신이 지금 이래버리면 나 계약금 날리게 되는 거라고. 날리는 건 당신 사정이지. 뭐? 당신 부모님 모신다고? 나 어머니랑 엊그제 통화했어.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던데. 핑계를 대도 좀 그럴듯하게 대지 그랬어. 오늘 이후로 당신은 나랑 남남이야.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남편은 본인이 불리한 입장인 걸 아는지 계속 저를 설득하고 사과하며 상황을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소장은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소송을 그만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은 저에게 받을 돈으로 자기 사업 때문에 진 빚도 해결하려고 했더군요. 제 돈 믿고 여기저기 일도 많이 저질러 놓았는지 아주 망연자실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인간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아니? 당신이 주변 사람한테 덕도 없고 그런 짓을 하니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야. 나랑 결혼한 이유도 전부 내 조건 보고 했다는 거 나 다 이제 알았어. 참 오랜 시간 투자했을 텐데 수포로 돌아가서 어쩌니? 당신이 저지른 짓은 전부 책임지고 나 속이고 산 대가도 톡톡히 치를 각오나 해.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위해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남편 짐을 모두 빼 사무실로 보내버렸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문자로 각오하라는 내용을 보냈죠.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두 사람에게 제가 이번에는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은 계속 저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자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헤어졌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여자랑 놀아나다 온 남자를 받아줄 여자가 과연 있겠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재판 기일에도 남편은 이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아주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를 놓쳐서 억울한 게 아니라 외도를 들켜 제 돈을 놓친 걸 아주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회사 직원을 어찌나 욕하던지요. 딱 그런 수준의 인간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빌던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유책 배우자가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그 후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그 뒤로도 몇 개월간 더 이어졌는데 다행히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항소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둘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고 더러운 인연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잠시 왔다 간 아이도 있었고 추억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 놈은 저에게 진심이 아니었죠. 그 후 건너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 놈은 바람 피우던 그 여자와 어쩐 일인지 새 출발은커녕 사무실까지 문을 닫고 본가로 내려갔다고만 들었습니다. 듣자니 누가 당첨된 로또 용지를 줬다 뺏긴 사람 마냥 거의 반패인으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나쁜 의도는 절대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제발 깨닫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혼자 계시느니 저와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이혼한 딸을 늘 감싸주십니다. 저는 아빠가 주신 유산 중
일부를 사회복지기관에 일부 기부했어요. 남편 놈에게 받은 위자료를 보태서요. 어쩐지 슬픈 돈이지만 좋은 일에 써서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왠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2년 지난 지금은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아직도 저와 이혼한 걸 억울해하고 있겠지만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 같은 경험은 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